2025년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기 속에서 세계는 또다시 미사일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미국은 최신 항공모함을 전개했고 유럽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중동 지역은 연쇄적 무력 충돌에 빠졌고 글로벌 공급망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단 7일 만에 나토는 무기 체계를 재조정했고 중동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 국민이 전사인 유일한 나라다. 그 중심에 있었던 단 하나의 나라, 그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카터, 전직 미 해군 정보장교입니다. 20년 동안 중동, 아프가니스탄, 동유럽 등지에서 수백 건의 작전을 계획하고 분석했어요. 제 인생 대부분은 지도를 펼치고 위성 영상 위에 붉은 점들을 찍으며 살았습니다. 적이 어디서 출몰할지, 어떤 무기가 효과적인지, 어떤 방어체계가 실패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그런 저에게 안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언제나 뇌리에 남아있었어요. 적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까? 수백 조를 쏟아붓는 군비 경쟁이 진짜 정답일까? 전장은 제가 매일 들여다보는 현실이었지만 평화는 한 번도 제 눈에 잡힌 적이 없었거든요. 미군의 정보장교로서 저는 힘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배워왔습니다. 공중 우세, 사이버 통제, 정밀 유도폭탄.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졌는데도 우리는 늘 새로운 전쟁에 끌려 들어갔어요. 2025년 봄, 중동에서 또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 충돌 직전이었고 미 정부는 즉각 긴급 군사자문단을 구성했어요. 저도 포함됐습니다. 자문실은 매일 아침 보고서와 실시간 위성 영상을 쏟아내고 있었고 저도 컴퓨터 앞에 붙들려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문득 느꼈어요. 이상하리만큼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걸요. 정밀 폭격, 보복, 방공망 붕괴, 휴전 협상 실패, 민간인 사상자 증가. 저는 분명 이 시나리오를 수십 번, 수백 번 겪었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란의 무너진 방공망 상황을 보며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미사일 수십 기가 동시에 날아오면 방공망은 소용이 없어요. 수천억짜리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도 포화 공격 앞에선 무력해지기 일쑤였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방공망만 강화하면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안에서 이상한 갈증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걸까? 정말 무기만 있으면 되는 걸까? 이란의 방공망이 박살난 위성 사진을 분석하던 날이었어요. 군사자문단 회의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되었고 백악관 상황실은 전쟁 가능성을 레드로 격상했죠. 정밀타격 경로, 반응 속도, 예비 피해 추정치, 전 세계가 불타오르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회의 후 곧장 워싱턴 전략센터 옥상으로 향했어요. 도시 불빛 아래서 맥주 한 캔 들고 시끄럽던 마음을 잠시 식히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CNN 뉴스 속보 대신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옆에서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를 반복 시청하던 한 인턴이었거든요. 뭐 봐? 하고 묻자 그녀는 웃으면서 화면을 보여줬어요. 한국 국방부가 어제 공개한 최신 영상이에요. AI 기반 대응 시스템 실전 테스트 장면인데 완전 충격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식 웃고 말았죠. 가볍게 넘기려 했는데 장면 하나가 눈을 꽉 잡아챘습니다. 한반도 북부 지역에 가상 미사일이 떨어지는 상황.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대응이 중앙통제 시스템이 아닌 지역 자율 네트워크로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을 단위 전파 탐지기, 드론, 그리고 민간 대응팀이 각각 통합 작전을 펼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전혀 새로운 개념인데. AI와 실시간 연동된 대응 드론이 위험 목표를 향해 올라가고 동시에 마을 방송으로 비상 안내가 흘러나왔어요. 미사일은 실제 없었지만 그 대응 속도와 조직력은 마치 실전 같았어요. 이 영상을 제작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름을 검색해보니 놀라운 수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계 6위 수준의 방산 수출국, 미사일, 포병, 방공체계 등 전 부문에서 완전 독자 기술 확보. 저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이 시스템은 누가 설계했을까? 왜 이 나라만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됐을까?
그리고 정말로 유사시 이 시스템이 작동할까? 다음 날, 저는 그 영상의 출처를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에 공식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 비서에게 말했죠. 한국으로 가는 비행편 알아봐. 가능한 한 빨리. 비행기 표는 이틀 만에 끊어졌습니다. 출장은 아닌 완전히 사적인 방문이었어요.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14시간짜리 여정. 저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한국의 국민 자율방어 시스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논문도 읽고 관련 기사도 찾아보고 영상도 되돌려봤죠.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막연한 감정이었죠. 군사력, 정보력, 세계 외교력까지 모든 면에서 우리는 넘버원이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은 제가 군복을 입고 지냈던 20년의 자존심이기도 했고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60대 한국인이 말을 걸어왔어요. 미국 출장 후 귀국하는 기업인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처음이세요? 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이어서 말했어요. 요즘 한국 많이 변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분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예전엔 미국 출장 가면 우아했는데 요즘은 한국 돌아오면 이제 숨 좀 쉬겠네 싶어요. 그 말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가슴을 콱 누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저 깊은 곳에서 이상한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준비된 시스템이라도 미국만 못할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국방과학연구소에 초청을 받아 기술 브리핑을 받게 되었어요. 브리핑을 맡은 실무 책임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여성 연구원이었습니다. 군 출신도 아니고 민간인 박사 출신이라더군요. 저는 속으로 정말 이게 최선인가? 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미국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안보라는 건 가장 보수적이고 철저한 질서 속에서만 성립된다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놀랄 정도로 차분했고 동시에 자신감에 찬 어조로 말했어요. 우리는 인간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적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일종의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저를 포함한 서구의 군사 전략이 모두 느리고 낡은 체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질문을 날렸습니다. 그런 이상적인 시스템이 전시 상황에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고 한 영상을 틀었어요. 그녀가 보여준 영상은 시작부터 달랐어요. 미국의 군사 브리핑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였죠. 딱딱한 데이터 시각화도 AI 구동 그래프도 없었어요. 서울 외곽의 한 고등학교. 사이렌 소리와 동시에 학생 전원이 침착하게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지정된 통로를 따라 운동장으로 이동했어요. 누가 소리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장면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서울시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학교 재난 대응 훈련이에요. 초중고 다 포함돼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민간인에겐 늘 전시 행동 요령 안내책자 한 장으로 끝이에요. 사실상 무력한 방관자나 다름없죠. 이어서 보여준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방 도시의 아파트 단지. 엄마와 초등학생 아들이 손잡고 단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실제로 경기도 여러 지자체에서 열리는 주민 참여형 재난 체험 행사예요. 정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연일 2회씩 소방서랑 협업해서 열어요. 특히 아이 있는 집은 참여율이 꽤 높아요. 놀라운 건 참가자들이 누가 시켜서 나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거였어요. 그녀가 다음으로 보여준 건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의 실제 영상이었어요. 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깊이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포격 직후 시민들이 군인과 함께 탄약을 나르고 무전기 없이 손짓으로 방어선을 정비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훈련이 아니라 실제 전투 상황입니다. 당시 사망자가 있었지만 주민 대부분은 자체 대피와 방어 활동으로 참극을 막아냈습니다. 분명히 눈으로 본 건데도 믿기지 않았어요. 사람은 훈련 없이 움직일 수 없다는 제 전제부터 흔들렸어요. 그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어요. 우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안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실 그날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가진 압도적 무기가 한국이 가진 집단적 정신에 비해 그렇게까지 우위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책상 위에 놓인 국방백서, 연평도 영상 캡처, 지역 방공 시스템 구조도 저는 밤새 그 자료들을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쟁을 시스템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라 삶 자체로 맞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군사 교리를 무력화시키고 있었어요. 아무리 정밀 미사일이 발사되어도 그 타격 전에 움직이는 사람들, 서로를 끌어안고 대피하는 공동체, 그리고 시스템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경험자들이 존재한다면 전장은 결코 군인의 영역만은 아니게 됩니다.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강한 무기와 압도적 타격만이 안보의 해답이라고 믿고 살아왔으니까요. 국방 예산의 효율성과 성능 중심의 전략.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책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그마한 나라가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연대와 기억, 훈련된 시민의식 하나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걸 보고 있자니 내면의 자아가 거칠게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발길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봤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며 돌아간다면 그건 제 일생에 남을 비겁한 도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이 아닌 실제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지방 현장에 직접 들어가 보기로요. 훈련이든 실전 연습이든 보고 듣는 걸 넘어서 겪어야만 이 나라의 진짜 강함이 뭔지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원도 산간지대 해발 800m의 작은 마을.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오래된 중학교 건물과 인근 주민센터, 그리고 조립식 주택 몇 채뿐이었죠. 저를 맞이한 건 허리 굽은 마을 이장이었어요. 미국 분이라면서요? 오느라 고생 많았겠어요. 그분은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말투엔 느긋함이 있었고 눈빛엔 특유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첫날부터 예행 시나리오 훈련에 참여하게 됐어요. 1단계 대응 발령, 주민안전관리본부 연결, 각 반별 확인하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제 주변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 마련된 임시 지휘본부. 학생들은 각 반대피 인원수를 스마트폰으로 입력하고 있었고 어르신들이 무전기로 각 통신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행사 같은 건 아니죠? 마을 이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재난 대응 시범 훈련입니다. 행정안전부랑 연계된 실제 시스템이에요. 이어진 장면은 더욱 인상 깊었습니다. 중장년 여성들로 구성된 통반장이 인근 독거노인 가구를 확인하며 직접 안부 전화를 돌리고 있었어요. 대피소로 쓰이는 학교 강단엔 이미 이재민 가상 인원 명단이 벽에 붙어 있었고요. 이거 누가 지휘하는 겁니까? 군인도 안 보이는데요? 이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선 각 반장, 통장, 자율방범대, 노인회, 여성회가 역할을 나눠서 운영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이 있어서 각자 해야 할 걸 알아서 해요. 저는 미국식 명령 체계에 익숙했기에 처음엔 이게 제대로 된 대응 방식인지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우려는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매뉴얼, 반복된 훈련, 공동체 중심의 신뢰 체계. 한국식 민간 대응 시스템은 상향식 모델이었고 그 속에서 주민들은 행동 주체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해? 한순간에 제가 구축해온 군사 이론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동시에 자존심이 또 한 번 무너졌죠.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천재가 설계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경험의 총합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주민들과 함께 마을 회관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국, 멸치볶음, 김치,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여긴 아직도 싸우는 거네요? 제가 그렇게 묻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러고는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린 싸우는 게 아니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이 심장을 때렸습니다.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 살아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하며 체화한 방식으로요. 그날 밤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해하려고 해도 논리적으로는 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작동의 동력은 군사력이 아니라 사람의 책임감과 역사에 대한 기억이었어요.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던 서울의 어느 날, 미팅을 하기 위해 숙소에 나와서 지하철을 향해 걸어가는 중이었죠.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 나라는 진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수많은 데이터를 돌리고도 여전히 그 질문엔 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눈앞에서 아주 뜻밖의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려는 찰나 종이박스를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끄는 한 어르신이 도로 중앙쯤에서 주춤했어요. 수레 위 박스가 흔들리더니 와르르 쏟아져 버린 거예요. 종이, 책자, 신문지, 각종 폐지가 도로 위에 흩어졌고 그 어르신은 당황한 듯 허리를 숙이려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렸죠. 출근길이 한창 붐비는 시간대였고 뒤쪽에서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신호가 곧 바뀔 텐데 어르신은 길 위에 혼자 남게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산을 접던 젊은 직장인이 다가가 종이를 한 움큼 모았고 커피를 들고 가던 여성도 팔을 걷어붙였어요. 교복 입은 학생들,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배달기사, 모두가 달려들어 몇 초 만에 흩어진 종이들을 다시 수레에 실어 올렸습니다. 무심한 듯 보였던 도시가 그 순간만큼은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차들은 단 한 대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우회도, 경적도, 클락션도 없었어요. 운전자들은 그저 조용히 기다렸어요. 한 SUV 차량 안에선 운전자가 손을 살짝 들어 보이며 괜찮으세요? 라고 묻는 게 보였죠. 결국 어르신의 수레가 인도로 올라오자 주변 사람들은 아무 말 없이 흩어졌고 차들도 조용히 출발했어요. 누군가의 위기였지만 누구 하나 도와줬다는 티를 내려 하지 않았어요. 그건 이들에게 특별한 행동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였던 거죠. 그 장면은 내 사고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한국의 억제력은 단지 무기체계나 군사훈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일상의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위기 상황을 멈추고 책임을 나누는 방식 자체가 이 나라의 생존 전략이었어요. 이 공동체는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함께 버티는 법을 알고 있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날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료나 전략 보고서엔 도무지 담기지 않던 한국의 민낯을 본 탓이었어요. 아침부터 일어난 그 일은 그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제 사고방식 전체를 흔들어 놓은 단초였죠. 그래서일까요? 저녁이 되도록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고 통역관도 돌려보낸 채 혼자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서울거리는 여전히 바쁘고 복잡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외려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대로 호텔로 들어갔을 테지만 그날은 그저 아무 식당이나 들어가 식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이 든 것도 처음이었죠. 그렇게 찾은 곳은 골목에 자리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현판도 낡았고 간판도 오래되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풍겨오는 냄새는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살펴보는데 전부 한글이라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분이세요? 불고기 좋아하세요? 여기 맛 괜찮아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대신 말해줬죠. 이분 불고기 정식이요. 반찬도 좀 넉넉히 주세요. 그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일부러 돕겠다고 나선 게 아니라 그저 자연스럽게 몸에 밴 태도로 저를 챙겼다는 걸 느꼈어요. 여기선 이런 게 일상인가 하는 생각이 스쳤죠. 식당 아주머니는 반찬을 3번이나 더 가져다 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혼자 오면 우리가 더 챙겨줘야죠. 멀리서 오셨으면 더더욱. 그 말에선 어떤 계산도 경계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이 밥 먹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챙겨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죠. 그들의 배려는 언어보다 먼저 닿았고 그 조용한 친절이 제 마음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사람을 무기로 삼지 않아요. 대신 사람을 방패로 삼는다는 걸요.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대신 누군가를 먼저 챙기고 지키는데 익숙한 사람들.
전 세계가 군비를 늘리고 방어 시스템을 강화할 때 이 나라는 정이라는 오래된 감정 시스템으로 서로를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 숨긴 무기였던 거죠. 며칠 뒤 익숙한 벨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보고서 정리 중이던 제게 나토 본부 쪽 분석관이 급히 보낸 메시지가 도착한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물자 공급을 시도했고 남중국해 인근에선 전술훈련 징후가 포착됐습니다. 내용 자체로는 놀라운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정치권이 먼저 들썩이고 언론은 가열차게 각국의 반응을 비교 분석하며 국민들은 온라인에서 각종 해석과 불안을 쏟아내기 마련인데 한국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긴장이 높아지는 이상한 역설. 저는 해답을 찾기 위해 시내 주요 신문들을 훑었고 뉴스 포털, SNS, 브리핑룸까지 살폈어요. 하지만 이슈는 정치, 부동산, 연예인 따위가 전부였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과 한국 해군이라는 폭발력 있는 단어들은 어째선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우연히 만난 한국 군사 전문 기자와 짧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에게 물었죠. 이건 정보 누락인가요? 아니면 정부 통제인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 다 아니에요. 그냥 알아도 움직이지 않는 습관이죠. 처음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 위기 경보를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온 나라예요. 새삼스럽지 않다는 건 그만큼 훈련이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 나라는 경고가 아니라 조용한 실행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예정에 없던 출동도, 방송용 사진도, 대국민 담화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놓친 사이 이미 누군가는 출항했고 누군가는 산속으로 들어갔고 누군가는 위성 궤도를 재정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저는 정보를 공유하자마자 반응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있으면 SNS에서 터뜨리는 그런 방식에만 익숙해 있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더더욱 일상을 지키는 거구나.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레이더 출처, 위성 이미지, 통신 감청 같은 외부 신호만 주목했는데 이젠 내부의 조용한 움직임에 집중하기로 했죠. 가장 먼저 확인한 건 부산 앞바다 항로 교통 변화였습니다. 며칠 새 출항한 선박은 거의 없었지만 몇몇 군사물자, 전용 부두에는 일정 간격으로 이동한 흔적이 선명했어요. 그건 드러나지 않게 전개되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고 마치 누가 보더라도 티나지 않게 그러나 틀림없이 움직이고 있는 신호였죠. 한국은 명백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도, 일본도, 호주도 아무런 전략 전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럽은 여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틀 안에서만 반응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 해양청 자료를 복귀하면서 서해 감시망 교체 시점을 추적했어요. 놀랍게도 딱 일주일 전 한국은 서해 중간 지점에 있던 감시 수단 일부를 철수하고 그 위치를 대체할 신형 정찰 드론을 배치했더군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을 버리는 것은 가장 큰 전략적 결단 중 하나니까요. 그건 기존의 위협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왜 한국은 누구보다 먼저 조용히 전개했을까? 몇몇 안보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선제 방어예요. 한국은 지금 주변국들의 전개 가능성을 미리 가정하고 그보다 먼저 전선을 그어놓는 중이에요. 현장을 조금 더 들여다보니 말이 아닌 기술이 그걸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대함 탄도탄 요격 실험 기록, 지상 레이더 교체 주기, 민간 항공기 항로 조정 로그, 그리고 전방 지역의 비공식 예비 병력 재배치 계획까지. 외부에선 아무도 이걸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천천히, 너무 일상적으로 이뤄졌으니까요. 독일 베를린 글로벌 안보 전략 포럼. 전 세계 군사, 외교 전문가들이 모인 이 회의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침묵하는 한국이었어요. 첫 발표자는 미국 RAND 출신 전략가였죠.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 물자를 보내고 있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전술훈련을 확대 중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왜 한국은 그렇게 조용한가? 누군가는 그걸 내부 갈등 때문이라고 분석했고, 또 누군가는 미국과의 불화 가능성까지 언급했어요. 하지만 전 아니라고 확신했어요. 그건 의도된 무대응이었고 이미 끝까지 설계된 억제 전략의 일부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죠. 그들은 이미 반응 중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스크린을 넘기자.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평범한 도심, 평범한 시민들. 하지만 그 화면 위에 저는 한국의 디지털 방어망을 겹쳐 보여줬어요. 이게 지금 한국이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예비군 통합 출동 앱. 지금 이 순간에도 800만 명의 전역자가 주기적으로 훈련 알림을 받고 출동 가능 여부를 실시간으로 입력 중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 대학생, 중년 가장, 택배기사, 공무원까지. 두 번째는 민관 통합 정보 시스템. 지방자치단체와 군부대, 경찰, 소방이 복합 위기 상황 시 즉각 공유 가능한 API를 운영하고 있었죠. 이건 명백한 비군사적 억제력이자 실전 대응 체계를 일상 속에 녹여놓은 방어 네트워크였어요. 세 번째는 전국민 참여형 모의훈련 시나리오. 실제 전쟁이 아닌 재난,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전력망 마비 등 현대전의 새로운 전장에 맞춘 대응 시뮬레이션이 이미 전국적으로 정기 진행되고 있었어요. 영국의 한 정보 분석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싸움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싸움은 시작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상대가 시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한국의 방식이니까요. 워싱턴 DC. 자택 서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나는 미 국방부 보고서 초안을 한 문장씩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남중국해 훈련 경보, 북한 러시아 군수 연계, 한국 내부 반응 없음. 그날 새벽, 눈을 감고 떠올렸던 장면들이 있었어요. 종이 수레가 쓰러진 거리, 사람들이 주저없이 달려가던 모습, 늦은 밤 식당에서 건넨 낯선 이의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한 청년이 했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안할 수도 있죠. 그래도 준비하면 덜 무서워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경보가 울리지 않아도, 뉴스가 나오지 않아도 그들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전에 나는 그런 걸 체계 부족이라 오해했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건 전쟁 억제의 다른 방식, 훈련된 평화였다는 것을. 며칠 뒤 국방부 내부 회의에서 한국의 민간 방어 네트워크를 발표했습니다. 예비군 통합 시스템, 지하철 긴급 대응 매뉴얼, 시민 참여형 경계 경보 체계. 지금 이 순간도 내 책상 위엔 한국 지도가 펼쳐져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력, 중국의 해양 전략, 러시아의 에너지 동맹보다 더 오래 시야에 남는 건 그 지도 위를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드는 생존의 질서예요. 정책으로 설계할 수 없는 것, 보고서에 담을 수 없는 것. 바로 그것이 한국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1950년. 서울의 거리는 폐허였고 아이들은 맨발로 미국산 구호미를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그 나라가 달을 도는 위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심지어 아랍의 왕국들도 줄을 서서 한국의 기술을 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구호물자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를 위해서 내려다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유럽 우주전략 고문 토마스 클라인의 박사. 그는 한국 방문 후 자신의 자존심과 신념을 모조리 깨뜨리는 8개의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렵습니다. 이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클라이네입니다. 독일 본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유럽 우주산업협의회의 전략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나사와 ESA의 공동기술 자문 프로젝트에 수차례 참여했고 한때는 유럽 우주정책의 방향을 설계하는 남자라고 불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칭호가 무색해졌어요. 그동안 무시하고 지나쳤던 한 나라가 지금 지구 궤도 밖에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2025년 2월 한국 정부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어요.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과 유럽 간 차세대 위성 공동개발 협력 사전 검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한국, 위성 기술이야 있겠지만 어차피 부품 대부분은 외국산이겠지. 그게 첫 반응이었죠. 어쩌면 그때까지도 이 나라를 기적은 만들었지만 기반은 부족한 나라 정도로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서독본에 있던 초등학교 2학년 교실. 선생님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여기가 한국입니다. 지금 저 나라는 전쟁으로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몰랐죠. 하지만 기억에 남는 건 있었어요. 칠판에 붙은 한 장의 사진.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 묻은 어린아이가 밀가루 자루를 등에 메고 웃고 있던 사진이었죠. 이 아이는 오늘 하루도 구호 식량으로 연명합니다. 여러분이 남긴 음식이 그들에게는 생명입니다. 선생님의 말이 지금도 귀에 선명하게 맴돌아요. 그 아이가 나보다 나이가 어릴까 많을까? 그땐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62세가 된 지금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지, 어떤 인생을 살았을지 생각하게 됐죠. 사실 처음 이 일정을 통보받았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왔어요. 의심이 들었고 사실 그 의심은 경멸에 가까웠지요. 구호 식량으로 연명하던 나라가 우주기술을 수출한다고.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기껏해야 조립기술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전 세계 대부분도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공항에 내리던 순간 충격적이었어요. 입국 심사조차 달랐으니까요. 서류 대신 앱으로 자동 등록, 세관은 안면 인식 통과, 호텔 체크인도 모바일로 끝났어요. 그리고 그날 인터넷 검색을 하며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실용위성, 독자 기술로 우주궤도 진입. 독자 기술이란 표현이 낯설지 않게 들리는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요. 아니, 그보다도 무언가 엄청난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도착한 첫 장소는 국립과학기술기록원에서 열리는 구호와 우주라는 이름의 특별 전시였어요. 처음엔 다소 진부한 테마라 생각했지만 그 입구에서 멈춰 서고 말았어요. 그곳 벽 한가운데엔 구식 카메라로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전쟁 직후 한 어린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맨발이었고 입은 옷은 찢어진 셔츠 한 장뿐이었죠. 그 사진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우주를 설계합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여정이 기술 시찰이 아니라 한 민족의 기억과 투쟁, 그리고 비약을 마주하게 될 인생 최고의 충격 여행이 되리라는 걸 직감했죠.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란 나라를 역사 속에서 사라질 운명의 나라라고 배워왔어요.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했죠. 북쪽은 소련의 후원을 받으니 어느 정도 버티겠지만 남쪽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결국 흡수되겠지. 그게 당시 서독의 일반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냉전시대, 동서분단의 거울로 한반도를 바라봤던 우리는 한국의 미래를 그저 지정학적 실험체 정도로 여겼던 거였죠. 대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정치학 교수는 종종 한국 이야기를 꺼냈지만 주로 군부 독재나 반정부 시위, 경제 불균형 같은 부정적인 사례로 소개했죠. 아시아의 변방, 그것이 한국이다. 이 말은 전공 교재의 부제목으로까지 등장했을 정도였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참 웃깁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나라에서 위성 기술을 배우러 오게 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며칠 전 한국국립과학기술자료관을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전시물을 마주했어요. 바로 1970년대 한국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이 손수 만든 로켓 모형이었죠. 독자 개발이라고 쓰여 있었고 연소실 도면, 추력 계산식까지 자필로 정리되어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 않기 위해 기술을 갈고 닦았구나. 한편으론 분노도 치밀었어요. 왜 독일은 이 나라의 저력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걸까? 왜 오랫동안 이 나라를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로 치부해왔던 걸까? 그날 저녁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만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당신들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망하면 다 굶어 죽었거든요. 그리고 잔을 들어올리며 덧붙였죠. 우린 이미 바닥이 뭔지 봤습니다. 그러니 다시 내려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저 학문과 데이터로 한국을 분석했을 뿐인데 그들에겐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사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성공한 개발도상국 정도로 평가했었어요. 하지만 그건 겉껍질일 뿐이었어요. 실제로는 이 나라는 실패할 권리조차 없었던 나라였고 죽음 대신 기술을 선택한 나라였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한국의 소형 위성 개발업체에서 브리핑을 받는 중 한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우린 항상 이 기술을 못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요. 전에는 그게 이상하게 들렸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더군요. 이 나라는 기술이 아니라 생존을 만드는 방식으로 과학을 대했어요. 실패하면 망한다. 망하면 굶는다. 굶으면 나라가 끝난다. 왜 이들이 그렇게 기록하고 실험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지. 왜 실패를 즐기는 서구식 창의 교육이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한국은 망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망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그들은 오히려 날아올랐습니다. 그건 의지였고 각오였고 무서운 계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노트북을 켜고 한국 몰락이라는 과거 논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창을 닫았죠. 그 논문은 틀렸습니다. 한국은 망하지 않았고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멀리 날고 있으니까요. 지금껏 수십 년간 유럽과 미국의 우주센터를 오갔습니다. 나사, ESA, 그리고 독일의 DLR까지 로켓과 위성이라면 눈 감고도 시스템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 제가 한국에서 누리호 실물을 처음 봤을 때 정말로 두 눈을 의심했어요. 대전 외곽에 위치한 나로우주센터 부지 방문 당일 산악 지형이 많아 워킹 슈즈가 좋습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어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죠. 그런데 막상 도착하자 말이 안 나왔어요. 산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첨단 우주시설. 딱 봐도 군사 수준의 보안이었고 도로 하나하나가 로켓 이동을 위한 정밀 설계였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관계자가 안내한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경납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누리호 실물 2단 로켓, 강철처럼 빛나는 외장, 국산 액체 엔진과 터보펌프 모듈, 직접 설계된 제어 시스템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내가 알던 개발도상국이 만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이거 진짜 한국에서 만든 건가요? 무심코 그렇게 물어봤어요. 관계자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네. 엔진부터 구조체, 연료 개통까지 전부 국내 개발입니다. 97%가 국산이고요. 나머지 3%는 소재 수입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독일은 국산화율 몇 %였지? ESA는 아직도 미국 시스템 의존 중인데.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기준을 넘은 게 아니라 아예 그 기준을 새로 만들고 있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다음 순간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더 있었죠. 엔진 옆에 자그마한 글씨로 새겨진 문구. 대한민국 항공우주청 KASA. 조용히 관계자에게 물었죠. 이제 당신들도 국가우주기구를 가진 겁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올해 출범했습니다. 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선도하는 쪽이 되고 싶거든요. 솔직히 그 순간 질투가 났어요. 독일은 아직도 정치적 논쟁 속에서 우주 예산 삭감만 논의 중인데 한국은 밀가루를 받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우주를 바라보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모습. 그걸 눈앞에서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시설을 둘러본 뒤 회의실에서 발표 자료를 받았어요. 그 안에는 다음 10년간 한국 우주개발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달 착륙선, 우주인터넷망, 군집 위성 체계까지. 그야말로 국가 단위의 우주전략서였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신의 문제였죠. 누리호 앞에 섰던 그 느낌, 기계에 감동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것은 맨발로 시작한 한 민족이 이제는 스스로 하늘을 설계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지금까지는 독일,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가 전 세계에 기술을 공급하고 나머지 국가는 그것을 구매하는 피라미드 구조. 그게 우주산업의 불변 법칙처럼 여겨졌어요. 한국의 위성 제조업체 세트레가이 본사를 방문하면서 그 생각은 무참히 깨졌죠. 그곳은 한 층 전체가 위성 조립, 검수 공간이었어요.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히 무장한 채 직접 PCB를 조립하고 안테나를 점검하며 자체 제작한 열차폐 모듈을 시험하고 있더군요. 여기 보시는 건 인도네시아 정부의 납품 예정인 고해상도 관측 위성입니다. 기술팀장이 손으로 가리킨 건 유럽식 부품이 섞인 복잡한 하이브리드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순수한 한국산 위성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었네요. 기술팀장이 한쪽 모니터를 열며 설명했죠. 이건 현재 계약 진행 중인 국가 리스트입니다. 스크린에는 아랍에미리트, 콜롬비아,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등 제가 지금까지 기술 수출국으로만 여겨온 나라들이 한국의 위성을 구매하거나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특히 UAE와의 계약은 충격이었죠. 정밀 관측 위성이기를 100% 한국 설계로 납품 예정이었고 심지어 발사체 옵션까지 한국산 누리호를 포함하는 조건이었거든요. 한때 석유와 무기로 세계를 지배하던 국가가 이제는 한국의 손에서 하늘을 사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한 가지 물어봤어요. 왜 이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겁니까? 팀장은 조용히 대답했죠. 빠르니까요. 그리고 믿을 수 있으니까요. 믿을 수 있다는 말이 머리에 박혔어요. 기술보다 명성보다 이 나라는 이제 신뢰로 물건을 파는 수준까지 온 거였죠. 사실 위성은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엔진 고장나면 도로에서 세우면 그만인 게 아니에요. 우주는 수리도 불가하고 실수는 곧 수십억 손해로 직결됩니다. 그런데도 각국이 한국 위성을 선택한다는 건 이 나라의 기술을 넘어 철학과 태도를 믿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이후 회의실에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한 임원이 말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안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써보고 성공시켰고 이제는 남들이 우리 걸 써보겠다고 줄을 섭니다.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 공포를 느꼈어요. 이 나라는 팔기 위해 만든 게 아니라 살기 위해 만든 기술을 판다는 걸 알아버렸거든요. 그날 저녁 독일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제목은 이랬죠. 우리는 더 이상 기술 수출국이 아니다. 이제 한국과 경쟁하는 구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보고했어요. 지금까지 우주산업의 정상을 보며 일한다고 자부해왔지만 정작 그 정상은 서울 어느 사무실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 국립우주기록관을 찾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강렬하고도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전시관 입구를 지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걸린 공간이었네요. 왼쪽에는 1970년대 말 한국이 처음으로 우주를 꿈꾸던 시절의 사진이 있었어요. 낡은 실험실, 벗겨진 시멘트 바닥, 학생들 몇 명이 나무 책상 위에 연필로 그린 로켓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죠. 프라이팬을 개조한 연소실, 주전자와 고철 조각으로 만든 간이 추진체 모형, 그리고 손바닥만 한 수학 노트에 빼곡히 적힌 출력 공식들. 바로 옆 전시 공간에 2023년 달 궤도에 진입한 한국의 첫 달 탐사선 다누리 사진이 있었어요. 까맣고 반짝이는 그 위성은 달의 뒤편을 선회하며 찍은 고해상도 영상을 전송하는 장면이었죠. 사진 설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네요.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 위에서 지구를 본다. 그 두 사진 사이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하나는 교복 입은 고등학생이 연필로 궤도를 그리던 시절이고 다른 하나는 그 궤도를 따라 실제로 달을 돌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내게는 그것이 하나의 영화처럼 이어졌어요. 연필로 궤도를 그리던 아이가 이제는 우주선의 궤도를 계산하는 엔지니어가 된 겁니다.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잠시 전시관 바깥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한국 가이드가 말하더군요. 아까 보신 사진의 아이, 최근에 자녀분과 함께 이곳을 다시 방문하셨어요. 자녀분은 누리호 개발팀에서 연료 시스템을 맡고 있습니다. 이건 이론도 통계도 아니었죠. 실제 삶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남았고 그의 아들이 살아냈고
이제 그 아들이 달을 향한 연료를 계산하고 있는 거였어요. 독일에서 계획과 예측의 나라라 자부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런 차원을 넘어섰죠. 정치도, 군사도, 경제도. 이 나라를 설명하기에 부족했어요. 이 나라의 진짜 무기는 바로 기억이었죠. 그리고 그 기억을 버리지 않은 정신이었어요. 그날 이후 더는 기술 격차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격차는 기술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과 한국을 비교하는 일이 그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어요. 둘은 전혀 다른 조건에서 출발했고 전혀 다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더 이상 그렇게 말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지금 독일은 정체됐고 한국은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서울 근교의 한 국방기술연구소를 찾았을 때였어요. 연구 책임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이미 정찰 위성과 국방 위성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세계에 널리 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말에 무심코 반문했죠. 그걸 왜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는 짧게 웃으며 답했어요. 우린 보여주기보다 결과로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보여주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이 나라는 이미 실력을 쌓아버렸다는 확신이 느껴졌거든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독일이 처한 현실을 떠올렸어요. 우리나라 역시 20세기 중반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동차, 정밀기계, 과학연구 인프라를 세웠고 한때는 기술제국이라 불리기도 했죠. 그랬던 독일이 지금은 과학 예산을 삭감하고 국방 전략을 미국에 의존하며 우주산업은 선언만 무성하고 실행은 없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반면 한국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기초과학에 집중하고 예산을 민, 군 융합에 투입하고 민간 기업과 손잡고 기술을 다져가고 있었죠. 한 가지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카이스트 캠퍼스를 둘러보던 중 한 교수가 연구실 벽에 붙여둔 글귀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린 꿈이 없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는 꿈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독일은 지금 할 수 있는 걸 줄이는 나라가 되었고 한국은 할 수 없던 걸 만들어가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건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방향의 차이였고 태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결과를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직결시켜 생각하더군요. 이 기술을 우리가 안 만들면 언젠가 우리는 다시 끌려가게 될 겁니다. 한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독일의 과학이, 기술이, 철학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자부심이 한국 땅에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긴 자부심이 아니라 집념으로 움직이는 나라였으니까요. 그 집념이 지금 우주를 향하고 있었고 그 결과가 바로 내 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켜야 할 유산에만 집착했고 한국은 쌓아야 할 미래에 매달렸죠. 우리는 과거를 품에 안았고 한국은 미래를 눈에 담았습니다. 그날 밤 베를린에 있는 후배 과학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젠 우리가 한국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네. 그들이 우릴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들을 못 따라가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었죠. 서울의 도시는 여전히 바쁘고 밝고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 대신 위성이 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일정 중 다누리 관련 기술 세미나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오후 3시 반, 다음 일정까지 3시간 정도 비는 시간이 생겼고 동행하던 과학기술부 실무자가 이렇게 말했죠. 클라이네 박사님, 혹시 서울숲 가보셨습니까? 가볍게 산책하시기에 참 좋습니다. 정식 방문이 아니라면 평소엔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좀 걸어보고 싶었어요. 서울숲 입구에 도착하자 분주한 도시와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졌어요. 조금 걷자 유모차를 밀고 있는 젊은 엄마가 지나갔고 그 뒤를 따라 휠체어를 탄 어르신이 아주 천천히 산책하고 있었어요. 놀라웠던 건 속도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른 이 모든 이들이 서로 부딪힘 없이 자연스럽게 흐르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누구도 밀리지 않고 누구도 재촉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속도를 이해하는 듯한 그 조화로움이 마치 한 편의 악보처럼 정교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이건 철저히 설계된 문명이구나. 기술로 만든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 위에 기술을 얹은 도시. 예전 독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무수한 회의와 분쟁, 예산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선순위는 늘 경제성이었고 약자를 위한 시스템은 늘 후순위였죠. 그런데 이곳 한국은 약자를 위해 먼저 설계하고 그 위에 효율과 기술을 더 씌운 나라였어요. 길을 건너는데 내 앞에 서 있던 어르신 한 분이 지하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약자를 배려해서인지 아주 천천히 문이 열리더군요. 잠시 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분은 말없이 탑승하셨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잊히질 않아요. 기술은 빠르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을 배려하는 속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거든요. 그게 그날 진심으로 느낀 한국의 무서움이었습니다. 이 나라는 하늘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에 성공한 나라가 아니라 지구 위에서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한 나라였네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문명을 만든 거구나. 기술이 아니라 철학으로. 속도가 아니라 기억과 배려로. 하늘이 아니라 사람으로.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한강공원에 홀로 나왔어요. 분주했던 일정,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감춰진 감동이 뒤엉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강 위로는 도심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가 어딘가 날 내려다보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은 분명 제 책상 위에 수십 번 등장했던 나라입니다. 경제성장 사례, 냉전 잔재, 남북분단. 자료는 많았지만 그 속에서 진심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숫자로만 읽었고 그저 참고 자료일 뿐이라 여겼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한 것들은 제 수십 년 연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깨끗한 연구실, 최첨단 장비, 그리고 무엇보다 연구원들의 눈빛이 달랐죠. 그들은 마치 내일이 마감인 것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한 연구원에게 물었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지금 우리가 못하면 남이 대신 해주지 않으니까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이 됐는지 모릅니다. 독일에서는 할 수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사고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가 못하면 우린 망한다는 절박함이 아직까지도 남아있었죠. 누리호 발사 관제실 모형을 관람하던 중 한 기술자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발사 카운트다운 소프트웨어도 모두 국산입니다. 1990년대만 해도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때는 외국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는 독일의 현실이 떠올랐어요. 점점 더 많은 우주 관련 소프트웨어를 외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었죠. 차이가 너무 극명했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만난 전문가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우리는 이미 고해상도 관측 위성을 만들 수 있고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AI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꿈 같은 이야기였어요. 그런 발전 속도에 어떻게 경쟁할 수 있을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방문 기간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현장이었어요. 우리 유럽은 갈릴레오 시스템으로 미국의 GPS에 대응하려 했지만 예산 문제와 기술적 한계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빠르게 자체 항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물었죠. 이걸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나요? 그는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회의를 짧게 하고 결정을 빠르게 합니다. 그리고 실패해도 다시 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유럽의 현실과 얼마나 대비되는지. 저는 어릴 적 배웠던 독일식 근대성의 신봉자였어요. 합리성, 질서, 단계적 개발, 관료적 절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이 나라는 틀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틀을 부수고 만든 기술을 무기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예정된 모든 일정이 끝나고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마지막 미팅이 있었어요. 기술협력 MOU 서명 직후 조용히 한 가지 질문을 던졌죠.
왜 한국은 우주까지 가려 했습니까? 자원도 없고 땅도 좁고 전쟁 위험도 있는데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과거를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를 끝없이 밀어올려요. 그 말에는 굶주림이, 굴욕이, 무력함이, 그리고 그 모든 걸 이겨낸 집단적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부끄러웠어요. 지금껏 우월감에 취해 있었고 협력이라는 말조차 시혜처럼 느껴왔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수준이 되었고 우리는 한국과 공평한 파트너가 되기 위해 새로 태어나야 하는 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합니다. 더 일찍 이 나라를 알지 못했고 더 일찍 이 정신을 연구하지 못했던 것을요. 그저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라 고통을 잊지 않는 민족이 기억을 통해 미래를 건설하는 나라라는 걸. 한때는 구호식량을 등에 맸던 나라. 이제는 위성을 수출하고 미래를 설계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기술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가능케 한 기억의 힘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기억을 동력 삼아 날아오른 사람들. 그 정신을 너무 늦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안에 남습니다. 그들의 하늘을 본 눈으로 이제 저도 조금은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